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 견인형이 있겠고 공급이 있는데 수요 견인형이 일단 고전학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통화량 증가. 그 다음에 케인즈는 정부 지출 증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뭐 기름값 상승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어떻든 간에 수요 또는 공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원인이 됩니다. 자,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필립스 곡선을 좀 볼게요. 이것이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필립스 곡선. 왜 필립스 곡선이냐면은 필립스가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 아니면 한량이든가 아니면 귀족이든가. 저는 자세히 제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필립스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50년간 이것을 실제로 자료를 뽑았대요. 이것만 먹고 산 거야. 50년이면은 그 당시에는 수명도 짧았을 텐데 평생 이것만 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이걸 하겠죠? 저보고도 저는 스포츠를 좀 좋아해가지고 저보고 야구에 대해서 하라카마 뭐 이렇게 생활비에 와이프가 좀 쨍쨍 안 그리면 그거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자료 정리하고. 하여튼 이 사람은 50년간 그 자료를 통계해가지고 뽑아보니까 여기가 이제 임금이 되겠죠? W.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갑니까? 물가가 되겠죠? 물가.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업률. 이걸 가지고 50년간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은 물가하고, 즉 임금하고 실업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화두가, 자, 실업률, 그 다음에 물가, 인플레이션. 이 두 개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필립스라는 사람이 왜 이것을 연구를 했냐니까 역대 정부, 옛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죠. 물가를 잡고 실업률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역대 정부의, 그죠?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근데 필립스라는 사람이 딱 이걸 연구를 발표하면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실업률을 낮추려고 해보니까 뭐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안 되고 인플레이션 잡으려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라고 필립스가 얘기했어요. 이것이 필립스 곡선이에요. 간단하죠? 두 가지를 하나만 잡아야 된다. 하나만 잡아야 되는 것이 필립스 곡선의 핵심입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다. 50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별거 아니죠, 그죠? 나도 할 수 있어. 뽑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논문, 그 다음 또 이제 학자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맞나요? 프리드만? 그 다음에 루카스인가요? 예, 맞네요. 루카스. 선아. 그죠? 이 사람들이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약간 더 붙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학 졸업할 때 학문, 논문 쓸 때 여러분 독창적인 논문입니까? 아니면 남의 거에다가 살짝 더 뺏겨서 하나 더 붙입니까? 살짝 뺏겨서 붙여요. 이 사람도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 논문을 가지고 살짝 뺏겨가지고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일단 필립스 곡선에서 여기서 여기 요 지점이 뭐가 되죠? 요 지점이 뭡니까? 실업률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제로죠.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프리드만을 먼저 볼게요. 이 프리드만은 우리가 기대 이론에서 적응적 기대 이론입니다. 적응적 기대 이론인데 적응적 기대 이론의 의미는 적응적이라는 의미는 경험을 해보면 안다라는 의미예요. 적응적. 똑똑합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번 맞아봐야지 아프다는 걸 아는 것을 우리가 적응적, 즉 경험을 해봄으로써 아는 것을 우리가 적응적 기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프리드만 사람은 여기 딱 보십시오. 여기 딱 있으면은 실업률이 물가가 지금 제로야. 맞죠? 자연 실업률에서는 제로니까 지금 보니까 투표가 선거가 다가왔는데 이 실업률 때문에 대학생들이 지금 막 왕왕거린다 이거. 지금 취직할 데 없어가지고 물가 조금 올리더라도 실업률을 좀 줄이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로니까 라고 해서 조금 요걸 실업률을 좀 희생하더라도, 이 물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실업률을 좀 줄이자 라고 그죠? 생각을 해서 약간 물가를 올립니다. 이렇게 물가를 올리게 되면은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물가를 인플레이션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실업률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가를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렇게 움직입니다. 우측으로 움직이게 돼요. 우상향한다는 얘기예요. 우상향하니까 이것을 이어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는 직선이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뭐가 된다? 수직. 단기적으로는 그죠? 올라가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률도 못 잡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돼요. 한번 기대해봤기 때문에, 적응을 해봤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갔다가 왔다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수직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프리드만은 적응적 기대 이론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물가하고 실업률만 불안하게 되는 거지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원위치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적응적. 요것이 뭐다? 프리드만. 따라 적응적 기대 이론이 되었고요. 반대로 루카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은 합리적 기대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개념은 똑똑합니까? 바보입니까? 아까 프리드만은 한 대 맞아보면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적응을 해봐야지. 루카스는 적응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미리 약간의 물가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니까 미리 아예 안 가. 아예 뭡니까? 처음부터 수직이다. 단기고 장기고 간에. 틀립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프리드만은 단기는 뭡니까?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수직이 아닙니다. 장기만 수직이고. 근데 루카스는 뭐다? 장단기 전부 다 수직이다. 아예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측하기 때문에.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장단기 수직이다. 간단하죠, 그죠?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다 맞을 수 있어요. 맞죠? 두 개 주고 반비례니까 두 개 다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 선택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다. 실제로 지금 현재 경제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든 뭐 되든 간에 쉽지 않습니다. 물가를 그죠? 예를 들어 물가를 낮추려고 물가 내리면은 고용이 창출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가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모르죠. 이제 앞으로 3, 40년 뒤에 그때 경제학자들이 또 지금의 경제 현상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아직 쉽지 않다. 다시요. 프리드만은 뭐다? 단기적으로는 뭐다? 우상향한다. 그죠? 장기적으로는 수직이다. 루카스는 장단기 전부 다 수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든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나? 다 설명을 드린 얘기입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 됐고, 필립스 곡선 됐고요. 루카스, 프리드만 모형 다 됐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3페이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교재에 있으신 분들 문제 한번 볼게요.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 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재화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재화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서비스도 있다. 지금 그 재화보다는 서비스가 더 많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서비스입니까? 재화입니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포함이 빠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말장난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맞는 얘기예요. 읽어보시고 2번 총공급, 총수요 곡선 모형에서 원재료값이 상승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원재료값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요인입니까? 수요 공급. 공급 요인이 되겠죠. 공급 요인이 비용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죠? 되면은 물가는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 실업률은 증가하라. 증가하죠, 증가.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제품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잘 안 팔려요. 안 팔리면은 기업체 인원을 줄일까요? 늘릴까요? 줄이죠. 당연하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프리드만입니다. 적응적 기대 이론이에요. 기대부 필립스 곡선상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은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하게 되죠. 맞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죠? 단기적으로. 여기 맞는 얘기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194페이지 4번 한번 봅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하에서의 필립스 곡선. 이름이 누구죠? 합리적 필립스 곡선은 루카스입니다. 그죠?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번, 4번, 5번 다 맞고요. 3번 한번 봅니다. 필립스 곡선이 장기적으로는 수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우하향한다. 틀리죠? 장단기 전부 다 수직입니다. 수직. 예, 됐습니다. 그 다음 4장 끝났고요. 4장 통화입니다. 통화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구석시대 아닌 다음에 통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뭐 교환 가치로서도 필요하겠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필요하겠고 뭐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198페이지에 통화의 기능 같은 것은 안 읽어보셔도 되겠고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교환 기능, 뭐 매개 기능, 계산의 색도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그런 거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요.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나와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에 계시니까 202페이지 봅니다. 현행 통화지표를 M1, M2 이것을 반드시 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03페이지에 표를 반드시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거의 나와요. 근데 이것은 방법이 없다.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공부 안 해도 되지만은 학생 여러분들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 현행 통화지표를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협의 통화를 한번 볼게요. M1. 현금 통화에다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들어간다.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그 다음에 MMF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M2는 광의 통화인데요. RP, 환매 조건부 통화도 M2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적 배당액이나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총 유동성 M3에는 뭐 웬만하면 다 포함된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별표해 두시고,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한번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통화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 정도만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살짝 보시고 가십시오. 지금 봐봤자 다 까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거 별표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우리가 운영할 때 통화 증가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자, 만약에 작년에 그죠? 통화량이 얼마 있었는데 올게 통화량을 예측을 해야지 돈을 더 찍어내던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합니까?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죠? 뭘 봐야 돼요?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통화를 그죠?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된다고 한다면 돈을 좀 없애야 되겠고, 그죠?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아르헨티나, 옛날에 아르헨티나는 빵 한 개 먹으려면 돈을 이만큼 짊어가야 돼요. 물가 올라오면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죠? 화폐 유통 속도를 봐야 됩니다. 유통 속도가 빠르다면은 내가 돈을 장롱 속에 넣지 않고 빠르다면 돈이 적더라도 그저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에 뭐 장롱 속에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하여튼 뭐 이것은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만 구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식이 MV는 PT. 여기 뭐죠? 속도니까. V는 어떻게 한다? M을 P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PC에 화폐 수량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기관의 구분은 뭐 보실 필요 없겠고요. 이런 거 나중에 그 상품명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볼 필요 없고. 자, 209페이지에 통화 공급 한번 볼게요. 통화 공급에서 우리가 신용 창조를 봐야 되겠죠. 신용 창조를 어떻게 하는가.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보는 통화를, 뭐 돈을 찍든 어떻게 하든 간에 보는 통화를 발급하겠죠. 그죠? 한국은행, 중앙은행, RB, 보는 통화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것이 전부 다 총 그거예요. 통화량이에요. 맞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 보는 통화가 총 통화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100억을 발행했다. 그럼 이것이 국민의 총 돌아가는 돈이에요. 그죠? 지금은 아니다. 자, 중앙에 각 은행이 있겠죠. A은행. 대사절표 보면은 여기가 뭐죠? 자산이 되겠죠. 자산이, 은행의 자산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출이나 뭐 지준율 같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예금이 되겠죠. 그죠? 자, 100억을 누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는 통화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신용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이 100억을 어떤 한 사람이 가져갔어. 가져가서 그 사람이 어디 간다? A은행에 넣을 수 있겠죠. 예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럼 여기서 지준율이 만약 10%라고 가정합시다. 10%면은 이 A은행은 몇 프로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어요? 다시. 얼마? 100억을 예금을 했어요. 지준율이,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하면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90억을 대출해 줄 수 있죠. 90억을. 그죠? 맞죠? 이 90억이 다시 어디로 간다? B은행. 다시 또 C은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제로 보는 통화는 100억입니다만은 계속해서 통화량은 창조되겠죠. 신용 창조가 되겠죠. 이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맞죠? 어떻게 한다? 만약에 현금에, 시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 즉, 발행되는 모든 돈이 은행에 다 가서 신용 창조가 된다라고 한다 하면, 만약 그런, 그죠? 시중에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라고 가정한다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공식이 지준율 분의 요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자 100억을 10% 지준율 10% 하면 얼마 됩니까? 여기 얼마? 공식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0.1에 100억이면 됩니다. 100억. 그러면 1000억 이에 창조가 되는 거죠. 1000억 이에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신용 창조, 통화 성수가 됩니다. 자, 문제는 실제로 시중에 돈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실제로 시중에 돈이 있는 걸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은 캐시, 시중에 있는 현금을 우리가 캐시, C라고 가정하고 지준율 플러스 캐시 분의 RB. 요 공식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요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대입하면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가지 몇 개 나올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아주 간단하게 여기 교재를 보니까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요걸로 예제가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쉽고 이건 이렇게 나와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이것이 통화성수 신용창조라는 의미니까 개념만 공식만 기억해 두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시험 문제 나와봤자 아까 그게 말하는 건 M1, M2 뭐 이런 거 물어보겠고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오겠고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13페이지에 부문별 통화공급은 통화금융기관은 통화개간표가 되겠고 제일 첫 번째 줄입니다. 그 다음 비통화금융기관은 금융개간표가 되겠네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 통화수요. 두 가지가 있네요. 고전학파하고 역시
책이 토탈 몇 건입니까, 교재가? 안 줄어들었습니까? 7건이에요? 여전히 은행에 보면 교재가 많아요. 그죠? 전부 다 제가 볼 때 시험 보는 분들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재는 대빵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요약집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 같은 것은 부동산 이런 것 좀 읽어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다 읽어보기엔 사실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죠? PC 거래 잔액설, PC. 공식 요겁니다. MV는 PT. 요거 다르게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M은, 통화량은 V 분의 1 PT.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마샬의 현금 잔액설. 똑같습니다. 마샬도 이 똑같은데 말장난을 해놨어요. 요것을 이렇게 바뀌었는데 마샬은 요걸 M 그대로 하고, 요거 뭘로? V분의 1을 뭘로 바꿨습니까? 마샬 K로 바꾼 거야. 요걸 K로 바꿨어요, 요것을. 그 다음에 PT를 다른 말로 뭘로 바꿉니까? PY랑 똑같은 의미죠. 거래량과 물가니까 똑같은 의미다. 똑같은데 좀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PC는 요것을 뭘로 봤냐면은, 거시적으로 봤어요, 거시. 요것은 개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시죠, 미시. 미시 경제입니다. 아셨죠? 다시. 마샬 K는 개인의 선호도, 통화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시 경제를 의미하고 좀, 그죠? 디테일하게. 요것은 거시를 의미합니다. 속도니까 전체적인 경제 움직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지불 수단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무슨 수단? 보유 수단.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유 수단을. 보유 수단은 내가 보유해도 되고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꼭 보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불 수단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요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원서를 보시면은 요것이 이렇게 될 겁니다. have to. 반드시. 요것은 wanna. want to. 같은 의미예요. 그죠? 요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이 정도만 있다. 그 다음에 케인즈. 유동성 선호설. 자, 케인즈의 화폐 수요 동기를 보시려면은, 케인즈는 이자율이 어디서 된다고 그랬죠?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근데 좀 복잡하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래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밖에 나갈 때 지갑에 돈을 가져나가죠. 왜 가져나갑니까? 차비도 하겠고, 커피도 마셔야 되겠고, 친구 만날 때 밥도 살 수도 있겠고 해서, 그건 무슨 동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친구 만나는데 밥을 내가 사기로 했으니까, 내가 밥 사고 친구가 영화 보여주니까 내가 한 3만 원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동기예요? 지갑에 3만 딱 넣는 것은. 이게 뭡니까? 거래적 동기예요. 내가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동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비적 동기가 있죠. 예비적 동기는 내가 3만 원만 딱 필요하면 되는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선배를 만난다거나 또는 남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술을 한잔 하자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르는 예비적 동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 3만 원만 필요하더라도 지갑에는 얼마 가져간다? 6, 7만 원 넣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죠? 추가적인 이런, 그죠? 예비적인 이런 동기로서 화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케인즈가 말하기를. 거래적 동기로서도 화폐가 필요하고, 고전학파는 의미 없어 이런 거. 화폐는 그냥 그죠? 의미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예비적 동기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케인즈도 경제학적으로 본다면은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런 게 있다라고 말만 했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투기적 동기다. 케인즈가 경제 변동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투자자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옛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뭐 공부가 많이 해서 머리가 똑똑한 거 아닙니다. 같이 가다 보면은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번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딱 알아요. 아, 저기는 뭐 골프장 지으면 돈 벌고 이런 게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런 어떤 해안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력에 의한 투자로 경기가 변동한다고 했어요. 케인즈는. 그것이 뭐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뭐다? 투기적 동기로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로 케인즈는 그죠?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어요. 투기적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필요한 수요가 뭐다? 화폐 수요. 이걸로 인해서 하는 것이 케인즈의 유동성 산호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화폐도 뭐죠? 통화도 뭐죠? 하나의 자산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조금 더 그 케인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케인즈 옛날로 말하면은 채권하고 현금뿐이 없었습니다. 유동성 선호 함정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의미는 만약에 정부에서 그 조금 이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근데 금리가 바닥일 때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리가 지금 바닥이다. 그건 뭐 실무지에서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금리가 지금 바닥이라고 가정한다 하면은 정부에서 그죠?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돈을 아무리 많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투자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장독에 땅 속에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요. 교재는 없습니다만 유동성 함정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옛날에 투자하면 채권하고 현금이었어요. 다른 건 없으니까 상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값은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반비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쪽인 데서 바닥이다. 바닥일 때는 금리가 만약에 바닥이 아니면은 돈 있으면 사람들은 뭘 투자할까요?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본다면은 채권값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값은 올라가죠. 현재 바닥이 아니라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본다면 사람들은 돈이 현금 있으면 뭘로 다 투자한다? 채권을 다 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맞죠? 그럼 이익이 되잖아요. 금리가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 금리가 떨어진다고 예상하면은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금리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금리가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을 삽니까? 안 삽니까? 채권을 사죠.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채권을 누가 발행해요? 기업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이 활성화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건. 그죠?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바닥이다. 현재 금리가 바닥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오로지 올라갈 이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채권값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채권값 떨어지면 사람들이 채권 산다, 안 산다? 안 사고 좀 더 뭘 한다? 현금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있다고 했으니까. 현금만 보유한다. 그래서 아무리 화폐를 그러니까 화폐 정책을 써도 통화량을 늘려도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유동성 함정이에요. 그럼 무슨 정책을 써야 된다?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 케인즈가 주장한 것이 유동성 함정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죠?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맞죠? 나중에 좀 있으면 채권 금리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요.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금리가 바닥이 아닐 때는, 떨어질 때는 금리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정부에서 뭘 한다? 통화량을 늘릴 거 아닙니까? 어떤 지준율을 낮춰도 어떻든 간에. 맞죠?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발행이 쉽겠죠? 채권 발행이 쉽으면 기업이 투자를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때는 괜찮아요, 화폐. 문제는 금리가 바닥일 때. 자,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바닥입니까? 바닥이 바닥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닥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골치 아파요. 제가 뭐 장관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해되시죠? 그죠?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화 정책을 한번 볼게요. 가만.
아까 제일 앞에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유동성 함정도. 그죠?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거 한번 딱 정리해 놓으십시오. 간단한 거니까. 자, 통화 정책. 결론이 되겠죠. 직접적인 정책이 있겠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직접 정책은 여신 한도제 뭐 딱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는 통화 조절 같은 것도 뭐 되겠죠. 이 구닥다리 얘기고, 그다음 간접 정책이 있겠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지준율. 그 다음에 할인율.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확대 금융을 시킨다. 자, 확대 금융을 시키려면은 기준율을 내려야 될까요? 올려야 될까요? 자, 확대 금융 시키면은 자, 돈을 좀 풀겠다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율을 내려야 될까요?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되겠죠. 내리면은 당연히 성수가 창조가 많이 되겠죠. 내립니다. 재할인율은 뭐죠? 자, 재할인율을 설명 간단 드리면은 재할인율은 이런 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그죠? 내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현금을 주면 됩니다만 보통 현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어음을 주죠. 그것도 6개월짜리 막 끊어져요. 그럼 이거 뭐 지금 월급도 줘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는데 애새끼 지금 사탕도 사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인해야 되겠죠. 와리깡 쉽게 해서 와리깡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와리깡 하려면은 은행 가야 되겠죠. 그럼 은행 가서 깎아내리겠죠. 그럼 은행에서 받았어요. 개인이 어음을 들고 어음을 그죠 주고 은행은 뭘 줍니까? 와리깡 한 돈을 주겠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은행에 전부 다 그죠 어음을 다 들고 오면은 이 은행은 현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수 있죠. 현금이 없으면은 만약에 현금이 없는데 돈 예금한 사람이 돈 내놔 돈 찾으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은행은 어디 가야 돼요? A은행은 한국은행 중앙은행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 가서 그냥 갑니까? 어음을 들고 가서 돈 좀 주세요. 다시 또 뭐죠? 와리깡 해야죠. 와리깡 더 깎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와리깡 하는 것을 재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재할인율. 맞죠? 그럼 재할인율을 돈을 좀 풀리게 하려면은 내려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되겠죠. 당연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한채. 우리가 확대금융에서 통한채를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확대금융을 풀리게 하려면. 자, 설날입니다. 국가에서 통한채를 사야 될까요? 발행해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예? 자, 국가에서 발행해야 됩니까? 내일 설날인데. 발행이라는 사람. 사야 된다는 사람. 통한채를 사게 되면은 돈이 나갑니까? 들어옵니까? 국가에서 통한채를 사게 되면 채권은 들어오고 돈은 나가죠. 그러니까 확대금융이 됩니다. 이거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반대로 긴축은 지준율 올리고 재할인율 올리고 통한채 발행 됐죠? 또는 매도. 요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됐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한 것은 아까 그 몇 개 체크해줬죠. 그것만 시험 전날 보시고 이런 것은 다 지금으로서 다 끝내버려야 돼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문제입니다. 222페이지. 자,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통화지표의 정의 가운데 틀린 것은 1번 문제입니다. M1은 통화의 가치 저장 수단을 중시하는 정의로서 현금과 결제성 예금으로 구성된다. 뭐가 틀렸습니까? M1이 가치 저장입니까? 지급수단입니까? 지급수단이에요. 지급수단. 틀렸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2번. 다음에 통화 성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 4번 한번 볼게요. 2번 한번 볼게요. 필요 지급 지준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이 상승하면은 통화 성수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지준율을 올리면은 작아지죠. 지준율 올리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현금 비율이 캐시가 상승하게 되면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죠. 여기 또 현금의 비중이 많아지면 당연히 창조가 신용성수가 낮아지겠죠.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통화 공급의 내생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내생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금리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드렸는데 내생성이라는 얘기는 민간은행이 자율적으로 그죠? 그 조정하는 것을 내생성이라고 합니다. 외생성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을 외생성, 민간은행이 하는 것을 내생성이니까 내생성이 그죠? 증가한다는 얘기는 민간은행의 금리 시장 기능이 작용한다는 얘기니까 금리의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다음에 통화 수요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마샬의 현금 잔액선에서는 통화에 교환 기능입니까? 가치 저장 기능입니까? 마샬. 가치 저장 기능이라 선호 기능. 그죠? 가치 저장 틀렸습니다. 자, 됐고요. 4장까지 끝났습니다. 5장 금리입니다. 아마도 금리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 것이고 이 금리가 채권 문제에서 제일 문제 나오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금리의 개념과 기능인데요. 자, 2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고전학파는 금리를 어떻게 봤습니까? 전략, 즉 저축에 대한 투자에 이어진 실질적인 저축은 전부 다 100% 다 투자에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자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케인즈는 유동성 포기에 대한 대가랍니다. 대가. 현재 지금 내가 돈을 쓰지 않고, 그죠? 뭐, 남한테 빌려줘도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자라고, 금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념은 자세히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약간 틀린데. 자, 금리의 개념은 그 정도로 하시고, 금리의 기능도 교재 보시면은 뭐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돼요. 첫째, 둘째,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금 분배 기능, 뭐 경기 조절 기능, 물가 조절 기능,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 있고, 자, 금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기 수익률입니다. 만기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채권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기 수익률. 혼동이 많이 되는 개념이 만기 수익률이에요. 만기 수익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리나 이자 이런 모든 것이 만기 수익률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일단 채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리는 결국 채권이니까 채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은요. 먼저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걸 알아야지 좀 이해하기 쉬울 걸로 보입니다. A가 있겠고 B가 있습니다. A가 1억을 필요하고요. 그죠? 1억이 필요해서 B한테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릴 때 A가 B한테 그냥 빌리겠습니까? 아니겠죠? 무슨 종이 쪼가리를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 쪼가리. 그죠? 뭐, 쓰겠죠? 이게 뭐다? 뭐, 채무증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억 빌려서 금액 얼마? 1억. 내년 이맘때 갚겠다. 그리고 월 2부이자로 2부이자면 얼마입니까? 1억에 대한 2부이자 200만 원을 주겠다. 고정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1억을 내가 빌려가지고 1년 뒤에 1억을 주겠다. 그 대신 월 2부이자 200만 원씩 매달 줄게. 라고 해서 종이 쪼가리 얘한테 주고 얘가 가지고 있겠죠. 돈은 얘가 가지고 있겠고 물론 이제 담보도 해야 되겠죠. 집을 등기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요것을 개인 간에 하는 요 채무증서를 법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것을 규격화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한 것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금리가 월 얼마다? 월 2부라고 그랬죠. 2부라면 200만 원입니다. 그죠? 무슨 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라고 했어요. 근데 시장은 이자가 변하죠. 만약에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시장금리가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손해입니까? A하고 B 중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예? B가 손해죠. 근데 B 사람이 손해입니까? B가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예요. 그럼 이 채권은 결국은 B가 손해라는 얘기는 이 채권 쪼가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릴 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죠? 채권 가격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나중에 채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개념만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알아야지 만기 수익률도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됐죠?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잡았으니까 채권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달리채가 있고, 그죠? 달리채. 그 다음에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가 있는데요. 달리채의 개념은 채권의 경우만 이렇게 채권이 있겠죠, 그죠? 액면가, 보통 일반적인 채권의 액면가는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 이자율이 있어요. 쿠폰이라고 그러는데, 표면 이자율이 뭐냐 하면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이에요. 여기서 표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가지고 10%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10%면은 달리채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1년, 2년, 3년이면은 이 사람이 채권을 썼어요. 그럼 1년 지나가지고 이자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달리채는 이자를 안 받아요. 2년 지났어도 이자 안 받고요. 3년째 언제 어떻게 받는다? 원금 받고, 얼마 원금? 10,000원 플러스 이자를 받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R입니까? C입니까? C입니다. C. 쿠폰, 표면 이자율로 계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C. C가 몇 년? 3년. 만기 때 이렇게 받는 거예요. C가 뭐다? 이자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이다. 맞죠? 쿠폰 이자로 계산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가 만기 수익률을 설명드리려고 어차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니까. 맞죠? 두 번째. 할인채는 이자 받는다, 만다. 10,000원짜리 채권은 보통 10,000원이에요. 별다른 얘기 없으면. 받아, 안 받아요? 안 받고. 안 받고. 만기 때 뭘 받아요? 만기 때. 만기 때 원금, 액면가 10,000원만 받습니다. 10,000원짜리 사서 10,000원 받으면 바보죠. 살 때 어떻게 한다? 근데 여기서는 10,000원. 1. 마이너스 C 곱하기 3T. 이해되십니까? 살 때 얼마에 산다? 7,000원에 사가지고 만기 때 10,000원을 받는 것을 할인채라고 합니다. 할인채. 개념만 이해하십시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복리채 같은 경우는요. 복리채는 이자에 이자를 낳는 것을 복리채라고 합니다. 달리채는 아니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이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역시 안 받아요. 안 받고 만기 때 뭘 받는다? 원금과 액면 플러스 이자를 받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자에 이자를 낳는 거니까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C 몇 성? 3년이니까 3성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표채는 이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중간에 받아요. 쿠폰이 몇 프로? 10%니까 이거 얼마 받습니까? 1년 지나서 얼마 받아요? 1,000원 받을 거 아니에요? 1,000원. 이자가 10%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얼마? 1,000원. 이때 얼마 받습니까? 이자 1,000원 받고 원금 액면 얼마? 10,000원 받는 것이 이표채입니다. 됐죠? 자, 그 채권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이 231페이지에 금리에 대해서 말 나온 건데 이랑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기 수익률은 뭐냐 하면은 우리 채권을 다 보시면은 어떤 채권이든 간에 미래 현금 흐름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이 채권 네 가지를 벗어나는 채권은 없어요. 짬뽕된 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현재 우리 채권을 보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안다는 얘기는 현재 채권 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시점이든 언제 시점이든 채권은 지금 거래하지 않습니까? 거래 가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 가격을 알기 위해서 현재 대구리가
항상 발행할 때만 거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채권이 지금 거래되는 이 채권 가격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만기 수익률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채권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좀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나중에 채권 시간에 다시 나오니까 개념만 설명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채권 가격을 알려면 미래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없다. 달리채든 할인채든 모든 건 다 알 수 있어요. 미래 현금 흐름.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미래 현금 흐름. 아까 달리채 같은 경우는 얼마? 13,000원이었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3,000원에. 그 다음에 현재 채권 가격은 이거 시장에 있다 없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가격. 알 수 있다. 왜?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습니까? 맞죠? 현재 채권 가격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알 수 있으면 1 플러스 Y 있죠? 하고 뭐 N 할 수 있죠? 그럼 이 Y가 뭐다? 현재 채권 가격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이 할인율이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만기 수익률이에요. 달리채든 복리채든 모두 다 현재 가치 할 때는 뭘로 한다? 복리로 할인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다? 만기 수익률이다. 실제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익률이에요. 현재, 그죠? 현재 시장에서, 금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이에요. 맞죠? 다시 한 번요. 달리채 같은 경우에 13,000원이면 13,000원 잡아놓고 몇 년 남았어요? 만약 1년 남았으면 1만 해주면 돼요, 이게. 이 표채, 복리채 다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복리로 해서 다 해주면은 그 일치시 현재 채권 가격하고 미래 현금 흐름하고 일치시켜주는 수익률이 뭐다? 만기 수익률입니다. 지금 채권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단 개념만, 만기 수익률 개념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이니 현재 가치를 하는 것은 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인데요. 채권 시간에 잘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233페이지. 쭉 넘어가서 이거 의미 없겠고요. 자, 금리 결정 이론. 페이지 236페이지. 자, 말로 설명드릴게요.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요. 고전학파가 있겠고, 역시 케인즈 학파가 있는데, 고전학파는 뭐로 금리가 된다? 이자율이? 뭘로 됩니까? 저축하고 투자가 일치되는 데서 금리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인 저축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있겠죠. 실질적인 투자와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것은 무슨 이자율? 자연 이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이자율. 근데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겠죠. 은행이라는 데가. 그래서 그 매개체에서 실질적인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지 않는, 좀 틀릴 수가 있겠죠. 은행에서 하는 그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고, 실질적인 투자와 저축이 일치되는 이자율을 자연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 다시요. 고전학파는요, 케인즈 학파는 뭐 설명드릴 필요 없고, 고전학파는 실질 저축과, 이 저축이 어디로 다 간다? 어디로 다 간다고 했어요? 투자로 가죠. 실질 투자. 그러니까 일치되는 요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 자연 이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이자율. 이게 항상 시장 이자율하고 자연 이자율은 일치가 돼야 됩니까? 일치가 되지 않아야 됩니까?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뭐 돈이 뭐 좀 달아가지고 없어진다든가, 땅이 묻혔다든가, 또는 은행에서 약간 시차가 두고 시장 이자율하고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시장 이자율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약간 틀릴 수도 있겠다. 그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낮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투자. 돈 빌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당연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개념은 간단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닙니까? 아까 10억 투자해서 5천만 나오면 그 5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5천만 넘으면 투자 안 하는 거고, 낮으면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는 간단하다.
그 얘기가 238페이지에 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시면은 시장 이자율이 자연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 들어보십시오. 책 없으신 분들은 은행 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까? 감소하게 됩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겠어, 적게 빌리겠어. 이게 낮으면은 많이 빌릴 거면 투자하면 남으니까 그죠? 차익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초과되는 초과 수요가 물가를 상승시킵니까? 하락시킵니까? 상승시키게 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예, 됐고요. 케인즈의 유동선호 이론은요. 이자율은 어디서 결정된다? 화폐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동기가 많지 않습니까? 투기 동기, 거래적 동기, 예비 동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뭐 간단한 얘기가 되겠고. 이 교재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자율 결정 이론은 이거 아닙니다. 고전학파 케인즈 이게 아니에요. PC에서 결정됩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결정금리 이론은 PC에서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PC에서 결정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완전히 엉터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PC가 뭐라고요? 명목금리는 뭐가 된다? 실질 그 명목금리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실질금리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얘기가 아무리 봐도 없어 이게. 다른 책에는 다 그러는데 이거 왜 고전학파가 자꾸 나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다? 예상 인플레이션. 다른 책에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 혼자만 이렇게 엉뚱한 얘기 나와가지고 중요한 건 빼먹고 쓸데없는 건 자꾸 잡아놔가지고 그죠? 뭐 교재 있는 거 해야 되겠죠? 자, 실질금리 하면 알겠지만 실질금리가 3%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3%만 명목금리는 몇 프로 됩니까? 6%가 되겠죠, 그죠? 이걸로 해서 금리가 있었는데 이건 뭘로 된다? 실질금리는 화폐시장에서 결정되겠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뭐 고전학파는 뭘로 된다?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데서 되겠고 여기 결정금리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 강의하시는 우리 저 분이 그건 좀 깊게 들어갔더라고요. 토빈하고 몬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토빈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토빈 몬텔인 경우에는 역시 같은 이론에다가 명목금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3%, 6%면은 명목금리가 더 낮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실제로 3%면 명목금리가 몇 프로 돼야 됩니까? 6%가 돼야 되는데 6%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토빈 몬텔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은 수요가 줄어든대요. 수요가 줄어들면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이 늘어나면은 공급이 투자가 많이 되니까 금리가 3%가 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된다고? 3%에서 3%보다 낮게 되니까 합쳐서 몇 프로 된다? 6%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토빈 몬텔 효과입니다. 이 교재는 없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다비 효과는 반대예요. 다비는 6%보다 더 커야 된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금리가 3%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3%면은 그죠? 만약에 내가 자본가가 돈을 빌려주면은 3%가 지금 먹으면은 3%에 대한 이자는 얼마예요? 세금은 3%에 대한 세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6%가 돼야 되죠? 6%는 딱 보면 되는데 6%보다 더 먹어야 될 이유는 만약 6%를 받게 되면은 세금이 얼마 된다? 200만 원이니까 얼마 손해본다? 100만 원 손해보니까 세금 내는 것만큼 6%를 그만큼 더 받아야 된대요. 그게 무슨 효과? 다비 효과래요. 이까지 시험 문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맞죠? 하여튼 요건 중요하다. 이또 교재 없어요. 여기 또 교재는 없다. 됐죠? 하여튼 뭐 이만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금리 결정 이론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자, 금리의 기간 구조입니다. 역시 채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하고 기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뭐 다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맘마 보이고 마칠게요. 자, 금리. 현 시점에서 현재입니다.
현 시점에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까지 금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현 시점에서 내일 하루 금리, 1년, 10년 뒤 금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이것이 무슨 금리? 현재 금리겠죠. 그 다음 문제는 미래 일정 시점, 이 시점에서, 현재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때까지의 금리를 우리가 뭐냐 하면은 내재 선도금리라고 합니다. 선도금리라고 그러죠. 중요합니다. 선도금리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금리는 금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나 금리 시장에서 다 거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부터 2년까지의 금리가 5%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현재부터 3년짜리 금리가 6%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2년부터 3년짜리 2년 미래의 일정 시점부터 그 다음 기간까지의 금리를 우리가 선도금리라고 그랬죠. 2년째부터 3년짜리의 금리를 구하라 하고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선도금리. 이것이 뭐다? 선도금리. 개념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다시요. 선도금리, 내재 선도금리는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금리를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의 금리를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금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는 1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 맞게도 100% 준다는 얘기는 하루에 100%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1년 동안에 100% 준다고 과대 광고를 하는 거죠.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 그 이후의 시점까지의 금리를 우리가 내재 선도 금리라고 한다. 자,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요? 가중평균으로 구해줘. 가중평균으로. 자, 5%는 이 중에서 몇 분의 몇입니까? 이거 여러분 베타나 주식도 그렇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건 기본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구해 이거? 가중평균으로. 단순 평균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5%가 몇 분의 몇이에요? 몇 분의 몇? 3분의 2 플러스 우리가 구하자는 건 X는 이 선도금리는 곱하기 몇 분의 몇? 3분의 1. 그건 몇 프로다 이게? 대봤더니 6%다. 이거 구할 수 있죠? 해볼까요? 되게 어려운 내가 문제를 냈어요. 소수점까지 떨어지네요. 그죠? 이게 참 계산기로 두들겨 보십시오. 이거 바꿔버릴까요? 6%로? 쉽게 바꿔봅시다. 이게 6%. 이게 7%. 그럼 이것도 7%. 자, 그러면 이것이 6%니까 계산하기 쉽게.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4%죠. 그죠? 플러스 3분의 X는 7%니까 4%가 지나가면은 3%. 3분의 X는 몇 프로? 3%니까 X는 몇 프로가 된다? X는 9%. 답이 9%가 되겠죠. 여기가 9%가 된다면은 3년 평균 금리가 7%가 있으니까 자, 여기 7% 하고 2% 남죠? 여기에 1% 주고 여기 1% 주면은 평균 뭐죠? 7%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라는 것은 연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금리의 개념은 다시 우리가 금리 10%라는 얘기는 1년 동안에 10%를 먹는 거예요. 하루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364일까지 돈 하나도 못 벌고 365일 날 딱 들어와도 10% 들어와도 10%입니다. 맞죠? 여기 내재 선도금리 구하는 공식이다. 됐습니까? 이거 가중평균이니까 꼭 여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이나 굉장히 베타 구하거나 이 공식은 아주 기본적인 앞으로 공식이니까 가중평균 구하는 것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하고 문제 풀고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